1967년 파나마의 한 군인이 조용히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받게 될 것은 훈장도 공식 임무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도청 기술, 첩보 수집, 그리고 심리전 훈련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냉전이 한창이던 시대, 미국은 중미 지역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굳건히 유지하고 확산되는 좌파 정권을 견제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인물을 절실히 필요로 했습니다. 노리에가는 이 모든 조건에 정확히 부합하는 인물이었고, 그렇게 미국의 눈에 띄어 긴밀한 관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의 완전한 이름은 마누엘 안토니오 노리에가 모레노였습니다. 1934년 2월 11일 파나마시에서 태어난 그는 일찍이 직업 군인의 길을 선택하며 군사 엘리트 코스를 밟았습니다. 페루 리마에 위치한 초리오스 군사학교에서 정식 군사 교육을 이수하며 전략적 사고와 군사 지식을 습득했습니다. 이후 미군 기지에서 심층적인 정보 및 심리전 교육을 추가로 받으며 그의 역량을 한층 더 강화했습니다. 이 시기 노리에가는 미국과 어떠한 적대 관계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관점에서 그는 중미 지역의 복잡다단한 정치 상황 속에서 미국 국익을 대변하고 전략적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인물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미군의 정보망에 편입되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쿠바 혁명 이후 중미와 카리브해 지역은 말 그대로 냉전의 최전선으로 변모했습니다. 미국은 이 지역에서 공산주의 이념의 확산과 좌파 정권의 등장을 필사적으로 막아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지 사정에 정통하고 현지인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군 정보 인력은 언제나 부족한 핵심 자원이었습니다. 노리에가는 이러한 미국의 필요에 부응하여 귀중한 정보를 꾸준히 제공했고, 미국은 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했습니다. 이들의 관계는 비록 문서로 명시된 공식적인 동맹은 아니었지만 서로의 필요에 의해 암묵적으로 형성된 강력한 협력 관계였습니다. 양측 모두에게 이 관계는 당분간 지속되어야 할 전략적 선택으로 여겨졌습니다. 1981년 파나마의 국가적 영웅이자 실질적인 지도자였던 오마르 토리오스 장군이 의문의 비행기 사고로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파나마의 권력 구조에 돌이킬 수 없는 거대한 공백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권력의 진공 상태를 놓치지 않고 파고든 인물이 바로 노리에가였습니다. 그는 표면적으로 대통령 직함을 갖는 것을 회피했습니다. 대신 그는 파나마 국방군 전체를 장악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파나마에서 군부는 단순한 무력이 아니라 국가의 모든 실질적인 권력을 대변하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군을 장악하는 것이 곧 국가를 장악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러나 매우 치밀하고 확실하게 자신의 권력을 응축시켜 나갔습니다. 마침내 1983년 그는 파나마 방위군 최고 사령관이라는 막강한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 순간부터 파나마에는 명확히 두 개의 권력이 공존하게 됩니다. 하나는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이름뿐인 명목상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모든 것 위에 군림하며 국가의 모든 실질적인 결정과 정책을 좌우하는 군 최고 사령관, 바로 노리에가였습니다. 그의 한마디가 곧 파나마의 법이자 명령이 되는 절대적인 권력이 그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그는 이제 파나마의 그림자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가 점점 미국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리고 용납할 수 없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노리에가는 자신의 절대적인 권력을 공고히 하고 영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그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국제적인 마약 조직과 은밀하고도 깊숙하게 손을 잡았고, 이로 인해 파나마는 국제 마약 밀매의 핵심적인 경유지이자 본거지로 변모했습니다. 그는 중요한 군사 및 정치 정보를 거래하며 사적인 이득을 취했고, 때로는 불법적인 활동을 묵인하고 보호하며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더 이상 과거의 협력자가 아닌 미국이 통제할 수 없는 독자적인 세력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제국을 건설하며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 했습니다. 미국은 노리에가의 이러한 일탈적인 행동들을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있었지만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주저했습니다.
오랜 기간 이어져 온 그의 협력 관계와 중미 지역에서의 복잡한 그의 영향력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리에가의 마약 밀매와 인권 탄압은 점점 더 노골적이고 심해졌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도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결국 1988년 미국 법무부는 노리에가를 마약 밀매, 공갈, 돈 세탁이라는 심각한 혐의로 정식 기소하기에 이릅니다. 이 순간 오랜 기간 이어져 온 미국과 노리에가의 애매모호하고도 전략적인 협력 관계는 완전히, 그리고 돌이킬 수 없게 단절되었습니다. 노리에가는 더 이상 미국에게 있어 유용한 협력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미국의 대외 정책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중미 지역의 안정을 해치는 위험 요소로 전락한 것입니다. 미국은 처음에는 외교적인 압박과 평화적인 해결을 시도했습니다. 파나마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가하고 노리에가에게 평화로운 퇴진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노리에가는 이러한 미국의 압력에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미국의 제재를 반미 감정을 고취시키는 수단으로 삼으며 자신의 국내적 입지를 강화하려 했습니다. 외교적 노력도 경제 제재도 모두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미국에게 남은 선택지는 이제 단 하나로 좁혀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군사적 개입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이었습니다. 1989년 12월 20일 미국은 마침내 파나마를 전격적으로 침공합니다. 이 작전은 저스트 코즈 작전, 즉 정당한 대의라는 작전명으로 명명되었습니다. 미국의 침공 명분은 파나마의 민주주의 회복과 파나마 내에 거주하는 자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작전에 숨겨진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목표는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누엘 노리에가의 권력을 종식시키고 그를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미군 병력이 파나마 전역에 투입되었고, 파나마의 주요 군사시설은 물론 수도 파나마시 곳곳에서 미군과 파나마 방위군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파나마 방위군은 미군의 압도적인 전력과 최첨단 무기에 밀려 속수무책으로 후퇴를 거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노리에가는 미군의 포위망을 뚫고 바티칸 대사관으로 피신했습니다. 대사관은 국제법상 치외법권 지역이었기에 미군은 직접 무력을 사용하여 진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군은 직접적인 총격과 유혈 사태를 피하는 대신 기발하고도 효과적인 심리전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대사관 주변에 대형 스피커를 여러 대 설치하고 밤낮 없이 시끄러운 록 음악과 헤비메탈 음악을 최대 볼륨으로 틀기 시작했습니다. 잠을 허락하지 않는 지속적인 소음 공해, 외부와의 완전한 단절, 그리고 미군의 끊임없는 압박은 대사관 안에 고립된 노리에가와 그의 소수의 측근들을 서서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지쳐가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작전이라기보다 치밀하게 계산되고 연출된 심리극에 가까웠습니다. 대사관 내부의 노리에가는 점점 더 고립감과 압박감에 시달렸습니다. 열흘간의 고립과 귀를 찢는 듯한 소음 공격 끝에 노리에가는 결국 스스로 대사관 문을 열고 걸어 나옵니다. 1990년 1월 3일 그는 미군의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며 투항했습니다. 한때 미국의 중요한 협력자이자 파나마의 절대적인 권력자였던 그는 초라하게 수갑이 채워진 채 미국으로 압송되었습니다. 그의 파나마에서의 잔혹하고 독재적인 통치는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그의 몰락은 냉전 시대의 종말을 상징하는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노리에가는 마약 밀매, 공갈, 돈 세탁이라는 심각한 혐의로 정식 재판을 받았습니다. 미국 법정은 그에게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고 그는 총 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미국의 연방교도소에서 기나긴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한때 중미 지역의 실질적인 패권을 쥐고 흔들었던 남자는 그렇게 모든 것을 잃고 초라하게 감옥에서 남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의 화려했던 과거는 이제 먼 기억이 되었습니다. 2007년 노리에가는 미국의 형기를 마치고 석방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자유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그의 돈 세탁 혐의에 대해 범죄인 인도를 공식적으로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는 이미 궐석 재판을 통해 노리에가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그는 미국에서 프랑스로 인도되어 다시 재판을 받고 프랑스 법원으로부터 7년형을 선고받아 프랑스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그의 법정 싸움과 감옥 생활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2011년 10월 23일 프랑스 항소법원의 본국 송환 결정으로 그는 마침내 자신의 고국인 파나마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22년 만의 귀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기다리는 것은 고국에서의 따뜻한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파나마 법원 역시 과거의 궐석 재판을 통해 살인, 횡령, 부패 등 수많은 혐의로 그에게 무려 징역 60년형을 선고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파나마의 엘 레나세르 교도소에 수감되어 남은 여생을 보내야 하는 운명에 처했습니다. 권력도 명예도 심지어 자유마저 모두 사라진 쓸쓸하고 비참한 귀환이었습니다. 한때 절대 권력을 휘둘렀던 그의 마지막 모습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말년의 놀이에 가는 지병과 오랜 수감 생활로 인해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2017년 3월 뇌종양 수술을 받던 중 심각한 뇌출혈을 일으켜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2달 뒤인 2017년 5월 29일 83세의 나이로 파란만장하고 논란 많았던 자신의 삶을 마침내 마감했습니다. 파나마 대통령은 그의 죽음을 발표하며 그의 죽음으로 파나마 역사의 한 장이 드디어 마무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죽음은 한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었습니다. 마누엘 노리에가의 인생은 단순히 한 독재자의 몰락이라는 서사만으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그는 냉전이라는 거대한 국제 정치의 흐름 속에서 탄생한 복잡한 관계의 산물이었고, 그 관계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거나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방해가 될 때 가장 먼저 제거된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개인의 권력 욕망과 국제 정세의 복잡한 역학관계, 그리고 강대국의 외교 정책이 어떻게 얽히고 설켜 한 인물의 운명을 좌우하는지 보여주는 매우 생생하고 비극적인 사례입니다. 그는 엄밀히 말해 미국의 공식적인 요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냉전 시대 미국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중미 지역의 정보 수집과 전략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는 미국이 전적으로 통제하던 수동적인 꼭두각시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자신들의 전략적 이익과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한동안 그의 권력 유지를 묵인하고 용인했던 권력자였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미묘한 균형이 깨졌을 때 한때 서로에게 필요했던 협력 관계는 순식간에 적대적인 관계로 돌변했습니다. 과거의 동맹 관계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한 국가는 다른 강대국의 명확한 표적이 되어 무력 침공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마누엘 노리에가의 사례는 단순한 한 독재자의 개인적인 몰락 이야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국가와 국가 사이의 복잡한 이해관계, 그리고 국제적인 권력 게임 속에서 한 개인이 어떻게 이용되고 소비되고 그리고 결국 잔인하게 폐기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기록입니다. 과연 마누엘 노리에가는 냉전이라는 거대한 시대의 희생양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저지른 과오와 권력에 대한 탐욕으로 인해 스스로 비극적인 운명을 자초한 것이었을까요? 그의 삶과 죽음은 여전히 많은 질문을 던지며 냉전 시대 국제관계의 어두운 이면과 강대국의 이중적인 외교 정책을 비추는 거울처럼 남아있습니다. 그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여전히 다양한 시각과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그의 죽음으로 파나마의 한 시대가 비로소 완전히 끝났다는 사실만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진실로 남아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국제 정치사의 복잡한 한 페이지에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